1992년 9월 16일 영국 정부가 하루 만에 금리를 2번이나 올리며 파운드화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버둥쳤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국가를 상대로 도박을 건 투기꾼이었고 훗날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제 위기를 촉발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죠. 그의 이름은 조지 소로스. 나치의 학살을 피해 살아남은 유대인 소년이 어떻게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괴물로 성장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 티바다르 소로스는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로 잡혀 시베리아에서 3년간 도주 생활을 했던 인물인데 러시아 혁명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아 부다페스트로 돌아온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는 아들 조지에게 생존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정상적인 규칙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있다는 것, 세상이 뒤집힐 때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주입했죠. 1930년에 태어난 조지 소로스는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평화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광기가 유럽 전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헝가리에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나치 당국이 유대인들에게 추방 통지서를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이 통지서는 사실상 죽음의 선고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조지 소로스는 나치 당국의 심부름꾼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이 통지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됐죠. 티바다르 소로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으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가족을 여러 장소로 분산시켜 숨겼거든요. 나치가 헝가리에서 물러났을 때 또래 유대인 아이들 대부분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일부는 교실에 권총을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지 소로스는 달랐죠. 그는 오히려 1944년의 혼란기를 짜릿한 모험처럼 느꼈다고 훗날 회고했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 그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심리적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악마가 물러나자 더 끔찍한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소련군이 헝가리를 점령했고 소로스 가족은 또 다른 공포에 직면하게 됐거든요. 특히 소로스의 어머니가 겪은 끔찍한 경험은 가족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시기 이후로 젊은 조지 소로스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런 패턴이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징후라고 분석하죠. 감정적 무감각,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해리 증상이 나타나는데 해리란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17번째 생일이 지난 후 조지 소로스는 가족을 뒤로하고 서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생계를 위해 웨이터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먹으며 돈을 아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런던 정경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당시 런던 정경대는 경제학을 공부하기에 최고의 학교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을 배출한 명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소로스는 완전히 낯선 세계에 던져진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든 시간을 학업에 쏟아붓는 것뿐이었는데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바꿀 스승을 만나게 됐거든요. 바로 철학자 칼 포퍼였습니다. 포퍼는 무엇이 진짜 과학이고 무엇이 사이비 과학인지 구별하는 문제에 천착했는데 그가 제시한 핵심 개념이 바로 반증 가능성이었죠. 포퍼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는 사이비 과학이고 아인슈타인은 진짜 과학이라고 봤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냈습니다. 소로스는 포퍼의 사상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완벽한 지식은 불가능하며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포퍼의 가르침은 훗날 소로스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됐거든요. 원래 목표 없이 방황하던 소로스는 이제 인생의 사명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멘토처럼 철학자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할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당시 그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던 소로스는 졸업 후 금융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런던의 모든 은행 경영진에게
편지를 보내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 적극적인 행동이 통했거든요. 한 상업은행이 수련생으로 그를 채용했고 그는 금 주식 차익 거래를 담당하는 트레이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일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는 이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2년 만에 그만뒀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덕분에 1950년대에 경제는 37%나 성장했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이곳으로 몰려들었는데 소로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56년 그는 뉴욕으로 이주해 여러 금융회사에서 차익거래 트레이더로 일하기 시작했죠. 당시 소로스의 야망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5년 안에 10만 달러를 모으고 그 돈의 이자로 살면서 철학 연구에 몰두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금융업계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차익거래 트레이더로 일하면서 그는 서로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세계 금융을 하나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는 투자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소로스는 그런 시스템적 시각을 가진 선구자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소로스는 고전 경제학 이론이 실제 세계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류 금융 이론인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이 항상 균형을 향해 움직이고 일탈은 무작위로 발생하며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소로스는 이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했거든요. 그가 보기에 실제 금융 세계는 혼돈의 시스템과 더 비슷했습니다. 소로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두 가지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자들의 기대인데 이 둘은 서로 의존하면서도 인간의 인식이 편향되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간극이 바로 거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강도를 당할까 두려워하면 매우 조심스럽게 걸을 텐데 조심스럽게 걸으면 오히려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스스로 초래하는 셈이죠. 소로스의 이 반사성 이론은 카오스 이론과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이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혼란스러우며 편향된 인식이 비합리적 행동을 유발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확신했거든요. 이런 통찰력 덕분에 소로스는 월스트리트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걸음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69년까지 그는 트레이더로서 자신을 위해 25만 달러를 모았죠. 1960년대에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이론을 제대로 시험해 보려면 더 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수년간 트레이더로 일하면서 소로스는 유럽의 부유한 투자자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들이 소로스의 펀드에 6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소로스는 단순한 투자 전략을 제시했거든요. 반사적인 호황과 붕괴 추세를 찾아내서 상승할 때는 타고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공매도하겠다는 것이었죠. 그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1969년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새로운 투자 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소로스는 이 새로운 자산군이 호황과 붕괴의 사이클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거든요. 소로스는 3년 후에 붕괴할 것으로 봤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는 투기꾼이었고 부동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벌 기회를 봤기 때문에 이것들을 샀거든요. 상승장에서 100만 달러를 벌었고 3년 후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공매도로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소로스의 헤지펀드는 거의 매년 2배씩 성장해서 1973년에는 5천만 달러를 운용하게 됐죠. 소로스의 투자 스타일에서 가장 충격적인 특징은 데이 트레이더처럼 자주 베팅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베팅을 하면 보통 매우 크게 걸었는데 때로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했거든요. 펀드가 커지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소로스는 자신과 같은 수준에서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짐 로저스였죠. 짐 로저스는 소로스의 파트너로는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엘라베마주 디모폴리스에서 자란 그는 미국 남부의 격동기를 겪으며 성장했거든요. 옥스퍼드에서 정치, 경제, 철학을 공부한 수재였는데
소로스처럼 금융시장을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이해했던 거죠. 이것은 소로스의 사고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닉슨이 미국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금융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71년이 되자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것이 현대 인플레이션 시대의 시작이었거든요. 1972년까지 소로스와 로저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은행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당시 은행업은 매우 규제가 심했고 은행원이 된다는 것은 별로 멋진 일이 아니었죠. 1970년대 초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고 업계는 고도로 분산되고 규제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로스는 생기의 조짐을 감지했습니다. 시장에 쉬운 돈이 흘러들어오면서 은행 부문이 호황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한 거죠. 그는 트레이더에게 주요 은행들의 주식을 최대한 많이 사들이라고 지시했고 1년도 안 돼서 5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자본을 활용해 균형 잡힌 성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소로스가 추천한 은행주 포트폴리오는 실제로 그해 약 50% 상승했거든요. 1970년대는 미국에게 어려운 시기였지만 소로스는 금융업계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매크로 투자의 선구자였죠. 1970년대에 그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주식에 투자했고 한때는 포트폴리오의 3분의 1을 일본 주식에 넣었는데 이것이 1년 만에 2배가 됐거든요. 펀드 출범 첫 10년 동안 3000%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에서 전례가 없는 성과였습니다. 1980년까지 소로스의 펀드는 3억 8,100만 달러를 운용하게 됐고 그는 펀드 이름을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따온 퀀텀 펀드로 바꿨습니다. 어린 시절 소로스는 신이 되는 환상을 품었는데 세상을 구하는 유아적 환상이 있었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을 그런 메시아적 환상이 자신에게는 더 강했다고 스스로 인정했거든요. 그는 이런 환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소로스의 실적은 자신이 정말로 특별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하지만 시장은 곧 그의 비대해진 자아에 겸손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인데 연준은 1973년에 금리를 올려 개입하려 했지만 대량 실업을 초래했거든요. 1979년 초까지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8%나 뛰었고 동시에 미국 달러는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연준 의장 폴 볼커가 실업을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나쁜 것으로 봤지만 소로스는 이를 기회로 봤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은 시장에서 단기 채권을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소로스는 역전된 수익률 곡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죠. 역전된 수익률 곡선은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단기 채권과 주식보다 더 강할 때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로스가 예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기 채권을 매수하고 주식과 단기 채권을 공매도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틀렸거든요. 경제는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강세를 유지했고 소로스의 예측이 제때 실현되지 않으면서 펀드는 1980년에 8천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대규모 손실이었죠. 이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헤지펀드 운영이라는 사업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1980년에 22%를 잃은 후 투자자 절반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호황과 붕괴의 전문가로서 소로스는 이것이 자신에게도 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은퇴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거든요. 1980년에 실망스러운 해를 보낸 후 조지 소로스는 은퇴를 선언하고 28세에 수전 웨버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쿼텀 펀드를 후임자인 짐 마커스에게 맡겼는데 마커스는 1982년에 69% 수익률을 기록한 33세의 뮤추얼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소로스의 펀드는 1982년에 56.9%를 기록하며 대규모 복귀를 이뤘고 마커스가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1983년에 퍼텀 펀드가
25% 올랐지만 그 다음 해에는 9%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소로스와 투자자들에게 이건 큰 당혹감이었거든요. 그는 아마도 자신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게 됐고 1984년 말 3년간의 은퇴를 끝내고 복귀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원칙은 4가지였습니다. 한계 세율 인하,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억제,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통화 정책이었는데 레이건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려는 방법은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미국이 더 싼 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면 물가 수준이 낮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소로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레이건의 고지출, 저세금 정책의 여파로 미국이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1985년 은퇴해서 복귀한 소로스는 레이건의 강달러 정책이 미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봤고 동시에 자신이 큰 돈을 벌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를 매수하고 미국 달러와 원유를 공매도했죠. 그의 예측은 1985년 9월 22일에 실현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끌어내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10월 말까지 달러는 엔화 대비 13% 하락했고 1년 후에는 총 25% 떨어졌습니다. 소로스는 1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충격적인 122% 수익률이었습니다. 통화로 이런 수익을 내려면 소로스는 많은 돈을 빌려야 했고 때로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거든요. 위험한 점은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1986년에 큰 수익을 올린 후 소로스는 자신의 종말론적 예측이 일시적으로 지연됐다고 판단해서 미국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붕괴 전 마지막 상승장을 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또다시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1987년 검은 월요일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폭락해 1950.76으로 마감했는데 이 폭락은 소로스를 완전히 불이타에 잡았거든요. 그는 유동성 압박에 갇혔고 포식자가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로스가 시장에서 자산을 덤핑하자 모든 트레이더들이 큰 고래가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했고 모두가 기다리기만 했죠. 소로스는 S&P 선물을 1.95 수준에서 겨우 팔 수 있었는데 시장이 마감될 때 바로 240으로 돌아갔거든요. 그가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에게 당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 폭락은 1987년 소로스의 전체 수익을 날려버렸죠. 소로스는 폭락에 대해서는 맞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순서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10월에 손실을 본 후 소로스의 다른 투자가 성과를 내서 그해 전체적으로는 14%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1987년 폭락은 그를 다시 은퇴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소로스의 투자 전략은 신경을 극도로 소모시키는 것이었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위험 감수 성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는 은행을 오가며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거리를 걷다가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다고 회상했는데 그때 이 돈 버는 긴장감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정말로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방향을 바꿔서 실제로 자선 활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대담한 위험 감수 없이는 펀드의 성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로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은퇴하고 펀드의 성과를 유지하려면 자신을 대체할 젊은 버전의 자신을 찾아야 했거든요. 1988년 가을 그가 찾은 사람이 스탠리 드러켄밀러였습니다. 소로스처럼 드러켄밀러도 겸손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화려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지 않았으며 돈을 벌기 위해 캠퍼스에서 핫도그 가판대를 열어야 했습니다. 드러켄밀러의 경력은 졸업 직후 바로 급상승했는데 1988년까지 그의 전략적 공격적 투자 펀드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펀드가 됐거든요. 드러켄밀러는 만나기 전부터 소로스를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매우 비슷했죠. 둘 다 학계 금융에 대한 큰 무시를 가지고 있었고 둘 다 큰 그림을 보는 사상가였으며 또한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드러켄밀러를 1년간 멘토링한 후 소로스는 마침내 쿼텀 펀드의 전권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드러켄밀러는 훗날 그 경험을 회고하면서 자신도 소로스를 만나기 전에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 수준이 극도로 높을 때 베팅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배운 건 소로스와 함께한 후였다고 말했거든요. 틀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믿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위험과 보상을 저울질하는 방식을 보는 것은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소로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선 사업에 쏟기 시작했죠. 그는
학생 시절 칼 포퍼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틀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는데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요. 그래서 열린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떠난 후 펀드의 성과는 실제로 더 좋아졌는데 그래서 일부는 소로스가 세계 경제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에게 접근하려고 자선단체를 이용한다고 추측했거든요. 하지만 사실 1990년 이후 퍼텀 펀드의 뛰어난 수익률은 모두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드러켄 밀러였죠. 1992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때 소로스와 드러켄 밀러 팀은 역사상 대담한 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파운드화는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 묶여 있었는데 이것은 유럽 통화들의 가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영국 경제는 이 환율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소로스와 드러켄 밀러는 영국 정부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100억 달러어치의 파운드화를 공매도했는데 이는 당시 헤지펀드 역사상 가장 큰 단일 베팅이었습니다. 영란은행은 필사적으로 파운드화를 방어하려 했거든요. 하루 만에 금리를 2번이나 올리며 최대 15%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서 탈퇴했고 파운드화는 폭락했죠. 이날이 바로 악명 높은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영란은행은 35억 파운드를 잃었고 조지 소로스는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는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남자로 역사에 기록됐거든요.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어떤 느낌이냐는 질문에 소로스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어느 정도의 권력도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그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의 금융 붕괴를 촉발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긴 이야기죠. 조지 소로스의 삶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나치의 학살을 피해 살아남은 유대인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투기꾼이 됐고 열린 사회를 외치면서 동시에 국가 경제를 상대로 투기를 벌였거든요. 그는 인간의 인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 불완전함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금융 천재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탐욕의 화신이죠. 분명한 것은 조지 소로스만큼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도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람도 드물다는 것입니다.